네, 안녕하세요. 비트 게스트하우스의 박국민 PD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파이 그리고 CBDC의 권위자이신 숭실대학교 장희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에서 학생들한테 블록체인도 가르치고 온체인 데이터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장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실 알트코인 시장에 주는 파급력,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볼 때 어떤 지점으로 흘러왔는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가다 보면 보통 이제 70%가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시장에 대한 시각이 되게 낙관적인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커지면 이제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떨어지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증가하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2017년 강세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2021년 강세장에서도 그런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어떤 알트코인들이 성장했냐에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간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뭐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리플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2021년에는 이제 디파이가 열풍이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아니면은 그 디파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코인들, 뭐 이자 농사하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이제 시장의 도미넌스를 많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말씀 주셨던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관련해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려면 어떤 지표나 조건들이 충족돼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당히 많이 뭐 70% 이상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견해는 약간 낙관적인 상태에서 이제 도미넌스가 좀 떨어지면 이제 그게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불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코인마켓캡 같은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위 100개 코인들의 어떤 이전 90일간의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요. 100개 중에 이제 75% 이상이 비트코인의 수익률보다 높아졌다 이러면은 지금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관점에서는 매번 강세장마다 사실 성격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17년 강세장 때는 대표적인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코인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2021년에는 이제 디파이나 NFT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면 사실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 구조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좀 더 젊은 층 그리고 약간 투기적 세력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었다면 사실 지금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하는 연령대 자체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알트코인에서의 킬러앱이 있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지표로 굳이 보자면 이제 디파이 같은 것들은 이제 온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의 가스 수수료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 가스 수수료가 증가하는데 기여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걸 뭔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면 그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게 이제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 올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뭐 알트코인의 불장이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알트코인 불장을 주도할 특정 섹터? 어떤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디파이나 NFT 같은 게 2021년에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의 섹터가 너무 강세를 보이는 거는 오히려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한 섹터가 엄청 발달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시장 생태계가 진짜로 쓸모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제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걸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블록체인이 비판받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L2 솔루션들이
기업들이 이제 그런 솔루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한 번 거래를 보낼 때 0.1달러 미만의 수수료만 내도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사실은 AI가 엄청 강세잖아요. 네. 그래서 AI랑 이 크립토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또 항상 화두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제너러티브 AI니까 AI가 생성하는 거 가지고 민코인을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들도 꽤 많고요. AI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앙화의 결정체죠.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챗GPT한테 주고 챗GPT는 계속해서 학습해서 엄청 똑똑해지고, 그런데 한쪽에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뭐 federated learning 아니면 뭐 decentralized learning이라고 해서 얘를 좀 분산화돼서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AI를 학습시키는데 데이터를 좀 분산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AI는 너무나 고도로 발달을 했고 엄청 집약적인 그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아직 시작점이지만 결국에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AI랑 크립토 결합하는 분야도 꽤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요. 교수님께서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어떤 자산을 교환하는 크로스체인 자산 교환 모델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한 크로스체인 자산 교환 기능은 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 기술이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주식을 구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한 주를 샀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날 하루 거래를 다 끝나고 나면 밤에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일어난 거래들을 정리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제가 완전히 일어나기까지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팔아도 바로 그 돈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한 번에 일어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의 컨트랙트를 실행을 함으로써 결제가 완전히 청산되게 하자라는 개념에서 아토믹 스왑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두 개 있어서 이 장부들 간에 자산을 교환을 하는데 이거를 아토믹하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적인 단위로 하자라는 게 아토믹 스왑이에요. 그래서 그 아토믹 스왑이라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다자간 아토믹 스왑에 관한 기술이 원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뭐 CBDC라든지 아니면 국가 뭐 거액결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체 과정을 보면은 그 블록체인 상에서는 훨씬 빠르게 거래가 완료가 되지만, 장부에 기록이 네. 되지만 그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감을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의 전통 시스템이 더 가까우니까 이걸 네, 맞아요. 어느 정도 더 체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얘가 관건일까요? 네, 네. 그럼 디파이와 시파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디파이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디파이랑 시파이가 뭐가 다르냐. 근데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도 완전히 퍼블릭 블록체인, 완전히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사실 어떤 정도에 있다고 봐요. 디파이랑 시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파이에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전제했던 어떤 기능들을 디파이에서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자산을 누군가한테 맡길 거냐,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커스터디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은행 어플을 쓴다는 거는 사실 은행한테 제 자산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은행이 갑자기 너 사실 100만 원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 저는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디파이에서는 그런 커스터디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산을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좋냐? 사실 그건 아니죠. 내가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은행이 찾아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 서비스 차원에서는. 근데 어쨌든 디파이에서는 그런 기능을 이제 없앨 수 있다. 커스터디가 기본이다라는 대전제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내 거래가 검열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은 당연히 거래들을 검열할 수 있죠. 뭐 돈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테러 자금을 쓴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검열돼서 그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디파이에서는 그런 거래 검열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검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탈중앙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이제 거래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 거래를 기록하는 블록체인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에 따라서도 그 탈중앙화 정도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당연히 전제했던 것들, 내가 당연히 자산을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내 거래는 검열이 되고 내 거래의 기록은 어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기록된다라는 전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두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디파이가 향후 좀 대중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크게는 사용성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내가 디파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메타마스크라든지 암호화폐 지갑을 일단 만들어야 하고 그 암호화폐 지갑을 내가 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한계들이 사용성을 개선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해서 관련 법규들이나 규제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고 좀 어떤 정도 분류를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궁금한 것은 이런 탈중앙화를 가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들,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들이 규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디파이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디파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 자체를 규제한다기보다는 이제 기술이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형태로 기술 자체보다는 그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디파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많은 프로젝트가 당연히 탈중앙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탈중앙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디파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를 약간 분류를 해서 그 디파이 프로젝트의 어떤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이제 디파이는 다 규제 바깥의 것들이고 위험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접근보다는 기술 자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안에서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 이게 진짜로 탈중앙화되어 있는가들을 평가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샌드박스 형태로 기술 개발은 계속 하되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규제가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 12월 11일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생태계도 다 해킹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그 시장에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은데 이런 예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어떤 암호 기술들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구글이 발표한 것보다 실제 비트코인 같은 데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들을 깨려면 굉장히 엄청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그 양자 컴퓨터의 개발은 모든 산업 전반에 보안에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 그거에 대응하려면 보안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보안 기술만 또 바꿔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암호 기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끼워 넣는 거지 암호학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위협은 되지만 이제 모두에게 존재하는 위협이고 해결책을 찾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촬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긴장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블록체인이나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 산업이 진짜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게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얘가 지속 가능할 건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도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